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이야기야. 지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게.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제일 무서웠던 얘기 하나 할게. 2005년 11월 12일 내가 입대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 당시 입대 일주일 전이라 거의 매일 놀면서 술만 퍼마셨지. 12일인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이었어. 그 당시 우리 집이 3층짜리 빌라인데 90년대에 지어진 빌라였거든. 우리 집은 3층이었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 되었던 것 같아. 입구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벽이라서 깜깜하니 1층에서 불을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위 3층에 불이 켜있는 게 보였어. 복도 계단의 불은 센서가 붙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몇 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거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누가 올라가면서 불을 켠지 얼마 안 됐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올라가는데 3층에서 깜짝 놀랐어. 웬 처음 보는 내 또래 여자애가 서 있는 거야. 난 속으로 엄청 놀랐지만 태어난 척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 게임을 했지.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누가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입대 3일 전에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술 먹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지. 입구에서 슬그머니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문득 떠오르는 4일 전 그 일. 속으로 의식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 그냥 피식하면서 집에 들어간 뒤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저 1층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거리던 소리는 3층까지 올라와서야 멈췄어. 3층까지 올라온 소리가 멈췄으면 앞집이나 우리 집에 왔을 텐데 너무 조용한 거야. 난 호기심이 생겨 집 대문에 조용히 가서 집 문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렌즈 같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 그런데 4일 전 봤던 그 애가 앞집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 센서 등이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이 짓을 반복하면서 계속 있었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무서웠어. 난 계속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애가 앞집을 새벽 3시에 죽치고 보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지. 참고로 앞집 소개를 하면 나이 많은 노부부만 살고 있었거든. 벌써 우리 집이랑 10년 넘게 살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딸이 3명 있는데 다 시집간 상태고 참 이상하고 기괴한 여자네 하면서 30분 정도 몰래 보고 있으니 4시쯤 돼서야 내려가는 거야. 난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 친구들은 미친년 아니냐는 말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앤데 입대한다니까 온 거 아니냐 이런 애도 있고
여하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그러지 말고 걔가 한 번 더 나타나면 뒤쫓아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갔어. 하지만 입대 이틀 전이라서 잠이 올 리가 없었지. 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좀 하면서 새벽까지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1층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 역시나 시간은 새벽 3시였지.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구멍으로 밖을 보니 역시 그 여자애가 있었어. 그렇게 몇 분쯤 관찰을 했을까? 불을 켜고 앞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 갑자기 낮에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 솔직히 겁은 났지만 그만큼 궁금하고 뭐랄까 그런 스릴이 느껴졌지. 꼭 이번에 따라가리라 맘먹고 신발까지 살짝 신은 채 계속 구멍으로 보고 있었는데 따라가기는커녕 난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 센서등이 꺼지면 다시 켜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불이 꺼지고 어느 순간 다시 불이 켜지는데 그 사이에 그 애가 돌아서서 우리 집, 아니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순간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지. 그리고 바로 입대해서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제대하고 다시 집에서 살다가 가끔씩 밤에 늦게 돌아올 때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해. 그리고 지금 그 앞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텅텅 비었지. 그 노 부부들은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에 2년 있을 동안 그 집은 빈집이 되었거든. 물론 그 후로는 그 여자애를 2번 다시 본 적이 없어. 그 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건 내가 24살 때의 이야기야. 당시 군 제대를 한 직후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에게 속아 얻은 가게가 쫄딱 망해 모아둔 돈 모두를 탕진한 채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어. 술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지. 증상은 머리가 어지러우며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마치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쥐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어.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으며 통증을 이겨보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이 들면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곤 했어.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악몽과 가위들로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는 날이 많았어. 그 당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지.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란 대답밖에 없었거든. 나는 드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어. 이런 나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딘가 다녀오시더니 새벽까지
혼자 앓고 있던 나를 불러냈어. 대문 앞에 있는 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지. 그것은 밥과 고춧가루, 소금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비더니 칼을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어. 이거 다 잡숫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 주이소. 그러더니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놓고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시는 거야. 칼날이 대문 바깥쪽으로 향하면 객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렇게 칼날은 안쪽, 즉 내가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가르쳤어. 한마디로 거부를 한 것이지. 그러자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더니 아까와 같은 부탁의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칼을 던지게 되었어. 하지만 칼날은 다시 안쪽을 가리켰지. 나는 어디서 배워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웃기면서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무슨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상 몇 번 던지면 안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 나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숨은 오싹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지.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절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어.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고 칼날은 오로지 집 안쪽 방향, 나를 향했지. 그렇게 대여섯 번쯤 던지고 난 후 계속 칼날이 내 쪽으로 향하자 어머니는 부탁의 말투가 아닌 단호한 말로 객귀에게 나가기를 명령하셨어.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자 칼날은 아까와 다르게 심하게 요동을 치며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나 칼날은 여전히 나를 향했지. 그렇게 30번을 넘게 던졌지만 칼날은 계속 내 쪽으로 향했어. 어머니는 칼을 집어들고 다시 내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고함을 지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 내 평생 그렇게 화를 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 빌어먹을 개끼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략질이고, 주는 밥 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이 칼로 사지를 고마 발기발기 찢어 주겠뿐다잉. 그리고 어머니는 내 머리 위를 바람을 가르듯 휘두르더니 칼을 던지셨어. 그런데 칼날은 한참 빙글빙글 돌더니 바깥쪽을 향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 밖에 있는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쥐고 와 집안 곳곳과 내 몸, 대문 밖 골목에 두루두루 뿌리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나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날 이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통증은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어.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완쾌까진 아니지만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어. 나중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렸을 적 아팠을 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했던 방법인데, 외가 동네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객귀, 즉 잡귀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요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야. 그런데 칼을 30번 넘게 던졌는데도 단 한 번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진짜 무언가 붙었던 것이었을까? 당시 강릉 비행장에서 급양병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일이야. 그 당시 상병이 된 지 3개월쯤 되는 여름이었어. 한창 더울 때라서 매일같이 잘 때는 선풍기를 켠 채 창문과 생활관 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자곤 했지. 우리 생활관 바로 앞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거기를 넘어서는 밭과 산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유난히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거든. 이게 어쩔 때는 기괴하게 여자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어서 무서웠기에 동기들과 후임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동물 소리로 치부했지. 그리고 우리 생활관에는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 수성대 운전병이 새벽에 홀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식당 바로 옆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생활관 바로 앞이 식당이었거든. 하지만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게 차 바퀴에 홀로 끼어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병사와 친했던 수성대 동기나 후임들이 똑같이 꿈에서 이 병사를 보게 되었던 거지. 키가 굉장히 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천장에 머리가 있었고 고개를 숙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꿈을 꾸었다고. 얼굴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지만 다들 입을 맞춘 듯 그 운전병이라고 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선풍기를 켜고 문은 다 열어놓은 채 잠에 들었는데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지. 지금은 희미하게조차 그 악몽의 내용이 기억도 안 나지만 굉장히 무서웠다는 것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 여튼 꿈에서 깨어나 관물함 서랍에 있는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이 새벽 3시였어. 난 그날 오후저였기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시계를 대충 관물함 위에 올리곤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한 채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뒤척이다 시간이 20분 정도 흘렀는데 그때 1층에서 2층으로 누가 계단 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저벅저벅. 그건 분명 군화 소리였는데 당시 공군에서 금연 캠페인을 한다고 생활관 내에 흡연구역을 다 없애버리는 탓에 당직병이 2층 화장실로 올라와 몰래 담배를 피곤 했는데 난 당직병이 담배를 피러 가나 보다 싶었지. 근데 군화 소리는 화장실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내 생활관이 중앙 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맨 끝에 있는 8 생활관이었는데 우리 생활관에는 당직도 없고 당직병도 아니어서 옆 생활관 가나 싶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난 의아했지만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근데 누군지 너무 궁금했지. 그래서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했어. 그날도 역시 문을 열고 잤었거든. 이윽고 가까워진 군화 소리는 결국 우리 생활관 앞에 멈추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 키는 170 정도 되는 왜소한 체형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
열려진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지. 내가 생활관 문을 기준으로 좌측 네 번째 자리에 있었는데 우측 첫 번째 자리로 그 병사가 가더니 자고 있는 내 맏 후임에게 현우야, 일어나. 나랑 같이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손으로 몸을 흔드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을 하면서 몸을 흔들며 깨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후임에게 가더니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 영민아, 일어나서 노래방 가자. 그러면서 손으로 몸을 흔드는데 역시 영민이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측 네 번째 자리까지 왔는데 발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으며 이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워 실눈만 뜨고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지. 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손으로 흔들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마치 너 안 자는 거 다 안다는 듯이 말이야. 그렇게 3분 정도 가만히 있다 나를 건너뛰고 내 옆에 있는 동기에게 노래방 가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몸을 흔들었지만 역시나 아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너무나 무서워 결국 눈을 질끈 감았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그리고 우측에 있던 동기들의 순서가 모두 끝나자 그 병사는 아무 말 없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복도에서 울리던 군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지. 근데 그 병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거야. 몸을 내 자리 쪽으로 향한 채로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구나 싶은데 그땐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극심한 공포감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귀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 병사가 나에게 말을 했어. 이 새끼 안 자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난 이게 꿈인가 싶어 관물함에 대충 놔둔 시계를 봤는데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시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만약 가위를 눌렸으면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텐데 분명 움직일 수 있었거든. 그날 아침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너네 어제 귀신 못 봤냐고 물어보니 다들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며 비웃었어. 당직병한테 말할까도 해봤지만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가만히 묻어뒀거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고 군 생활도 별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전역하게 되었지. 그렇게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선임이었지만 친했던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에 자기 후임도 당직을 사다 답답해 잠시 밖에 나갔을 때 처음 보는 어떤 군인이 문을 잠그고 자신을 빤히 쳐다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 귀신이 아닌가 싶다고 했어.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무서웠던 일이야. 이 이야기는 배우 변우민의 실화이다. 영화 캘리포니아 촬영차 홍콩의 한 숙소에서 머무를 때 겪은 일이다. 때는 1997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 당시 나는 제작 부장 겸 조연으로 홍콩과 한국으로 가며 촬영과 번역 작업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현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았다. 여느 아파트와는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첫날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파트 수도가 오래되어서 헐거워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치부했다. 수도 꼭지를 꽉 잠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분명 내가 잠근 것을 확인했기에 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냈다. 결국 앞집에 살던 홍콩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난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이번엔 그 꼬마 녀석이 자네 집에 간 모양이로구만. 여기서 그 꼬마 귀신 모르는 주민들이 없어. 귀신요? 아니, 그러면 별일 없나요? 그 애는 착한 애야.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시 나와 친분이 있던 주민들뿐 아니라 경비 아저씨 역시 꼬마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착한 아이니까 걱정 말라는 대답을 들으니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날 이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고 홍콩 스태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홍콩 말인 레이콕 따거 있다 라고 말하면서 무서움을 떨쳐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레이 꼭 따고 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만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돌아선 순간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이었다. 지금 난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문이 닫혀버리니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수준의 장난에 결국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렇게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문도 못 연 채 가만히 변기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당시엔 문을 열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투성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침이 되어 겨우겨우 문을 열어 둘러본 집안 모습은 전혀 이상함이 없었다. 꼬마 귀신에게 조금 무서움을 느끼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다. 모처럼 촬영 스케줄이 없어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약속이나 한 듯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늘 하듯이 레이콕 따거 있다를 혼잣말로 말하며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침대 이불 속에서 낯선 소년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눈과 머리를 보일 듯 말 듯이 하며 그 꼬마 귀신은 내게 모습을 드러냈다.
드러낸 것이다. 결국 그날 내내 난 침대 위에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후 촬영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공포심에 침대 쪽엔 애써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촬영 현장에서 겪게 되었다.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홍콩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에게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홍콩 스텝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레이콕 따거 있다를 말했다. 그러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분위기가 가라앉으려 하자 한국 통역사가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우민씨, 혹시 그 레이콕 따거에 있다가 뭔 말인지는 알아요? 네. 홍콩 스태프들이 저보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알려주던데요? 그거 너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홍콩 스태프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네요. 결국 꼬마 귀신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뜻도 잘 모른 채 험한 말을 하던 나에게 심술을 부리던 게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었다. 그때 울진에 있는 해안부대에서 저녁까지 4달쯤 남은 병장이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우리 부대는 해안부대라는 특성상 해안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감시하는 게 주 목표였다. 그래서 일몰쯤에 나가 일출 때까지 바닷가에 있는 진지에서 매복을 선다. 3인 2기조 중 우리 조는 나와 일병 후임 녀석과 갓 2등병을 탄 부사수가 있었다. 날은 춥고 시간은 안 가서 2등병에게 무서운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후임 녀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변도 어둡고 분위기도 음침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말조차도 소름이 살짝 돋았었다. 이 이등병이 군대 입대하기 1년 전에 겪은 일이라고 한다. 자기 친구 중에 아버지랑 둘이 사는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근데 이 현철이라는 친구 집안은 약간 어려운 형편이었고 아버지는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시며 이 친구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사정을 돕고 있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 집도 반 지하에 살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현철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한다. 야,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오케이, 콜이지. 그렇게 해서 둘은 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2차까지 갔었다고 한다. 둘은 기분 좋게 취해서 술집을 나오게 되었고 현철이라는 친구가 이등병에게 말했다. 어제 아버지가 지방 현장 가셔서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래? 그러지 뭐. 그래서 둘은 현철이가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둘은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먹고 있었고 슬슬 한계에 다다르자 이등병이 말했다. 아, 자기 전에 라면이라도 먹고 이상하고 자자. 집에 라면 있냐? 아니, 라면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사올게. 그렇게 현철이가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갔다. 그 사이 이등병은 벽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가 기댄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쯤 잤을까? 라면을 사온 현철이가 문을 여는 소리에 이등병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 이등병이 본 광경은 현철이가 자기를 보면서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본 것 마냥 소리도 못 지른 채 눈만 엄청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몇 초나 지났을까? 갑작스런 비명소리와 함께 이등병을 가리키며, 아니, 정확히는 이등병 뒤에 있던 창문을 가리키며 현철이는 그대로 실신을 했다. 놀란 이등병은 한 걸음에 박차듯이 달려가서 친구를 한참 동안이나 깨웠고, 정신이 든 현철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 무언가 없는 것을 확인한 현철은 가쁜 숨을 쉬더니 그제서야 이등병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너 아무것도 못 느꼈어? 바로 잠든 거야? 무슨 소리야? 뭘 느낀다는 거야? 너 가고 나서 TV 켜놓고 기댄 상태로 바로 뻗은 것 같은데? 뭔데?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듣고 놀라지 마라. 방금 네가 기댄 자리 위에 창문 있잖아.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창문 위 반부터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네가 기대고 있는 거 봤을 때 눈동자에 흰자가 없는 여자가 창살 사이로 얼굴 반쯤 집어넣고 머리는 다 늘어뜨린 채 창살 사이로 양팔 집어넣고 네 머리 바로 위에서 머리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어. 나는 공군 부사관을 나왔다. 이 이야기는 친구이자 동기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다. 총무가 특기였던 내 친구가 짬찌였을 때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 어딘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빛에 훈련소에서부터 의욕 없는 모습으로 관심병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아이였다. 그래도 악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이리 타이르고 저리 타이르면 알아들을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다고 한다. 친구의 성의에 감화가 되었는지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면담 신청을 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지 말을 하려다 말고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치킨이랑 소주를 먹이며 말해보라고 구슬렸더니 신병은 소주를 몇 잔 들이키더니 드디어 속에서 되뇌이던 말을 꺼내게 되었다. 그 신병은 입대를 앞두고 몇 주 전 친구 둘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이라 서로 신나하며 제천에 있는 어느 저수지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한다. 신병은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을 허락받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 거 가지 마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아버지 말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약속을 상세히 설명해도 아버지는 딱 잘라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여지껏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 없는 아이였지만 친구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려워 아버지께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붙이마. 거 가서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놀러갈 생각에 신병은 알겠다며 선뜻 승낙하고 여행을 준비했다. 그렇게 신병과 친구 2명, 이렇게 셋은 텐트와 낚시 도구, 캠핑 용품들을 챙겨 제천으로 떠났다. 젊은 남자 셋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마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는 그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저수지엔 비록 셋밖에 없어서 적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낚시를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낮부터 퍼마시니 저녁이 되자 술이 동나서 누군가는 술을 사러 마을까지 다녀와야 했었다. 마을은 졸졸 흐르는 냇가를 따라서 20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 신병이 남고 다른 친구 2이 술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낚시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꾸벅꾸벅 졸던 그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하늘엔 별들이 술을 넣고 있었고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이미 다녀오고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 있었다. 신병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주위를 다 뒤져봐도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밤 공기도 차.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당시의 저수지는 휴대폰의 수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전화를 수십 번 해봐도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어진 신병은 텐트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2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야, 이거 완전 무겁다. 나와서 이거 좀 들어줘. 들려온 목소리는 다행히 친구였다. 뭐하다 이제 쳐오냐? 그는 안도하며 욕짓거리를 해주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문득 아버지께서 한 말이 떠올랐다.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신병은 바깥의 그림자들에게 말했다.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너희가 가지고 들어와. 그랬더니 밖에선 여전히 친구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여기서 꿀 빨던 놈이 뭐가 몸이 안 좋아? 빨리 안 나오냐? 분명 친구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왠지 신뢰감이 없었다고 한다. 텐트 문이 꽉 잠긴 것을 확인하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지금 안 나오면 우리 둘이 너 놔두고 간다. 빨랑 나와. 나오라고 이 새끼야. 죽고 싶어? 그림자들은 협박하는 어투로 신병을 다그쳤다. 신병도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저들은 사람이 아니란 걸 느꼈다고 한다.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림자도 가까워졌지만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분명 바깥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신병은 무서움에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버럭하자 한마디가 들려왔다. 이 새끼 운 좋네.
이 한마디를 내뱉곤 두 그림자는 멀어졌다. 신병은 진이 빠져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서질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이번엔 여성의 모습을 한 그림자가 텐트 곁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제가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분명 마을까지 거리가 있는 저수지에 여성 혼자서 찾아올 리는 없었다. 이쯤 되자 신병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 텐트 밖에서도 열리니 들어오시려면 열고 들어오세요. 그는 혹시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는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이 말만 반복했다. 신병은 귀를 막고 웅크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얼마 뒤에 잠잠해졌는데 또 안 속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을 때 꼼짝도 못하고 이불 속에 있었는데 이번엔 건장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계셔요? 신병은 히스테릭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불쑥 텐트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경찰인데 혹시 일행분들이랑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만 다행으로 날이 밝고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경찰의 말을 듣고 신병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건 바로 저수지 근처 냇가에서 실족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다. 경찰에서도 냇물이 불지도 않고 떨어져 죽을 만큼 높은 뚝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신병은 친구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입대를 하였고 그 뒤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에 내 친구는 신병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였는데 얼마 뒤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한다. 이건 군대에 있었을 당시의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군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이다. 부잣집 도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라이, 깡패 출신까지. 그런 부류들 중에서도 내가 복무할 당시에 흔히들 말하는 신기를 갖고 있는 귀신을 본다는 녀석이 후임으로 왔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과도 친화력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의 흔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재치있게 얘기해주던 좋은 녀석이었다. 흔한 질문은 예상하다시피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부터 지금 내 뒤에 귀신이 있는지까지 재미로 물어보던 녀석도 있었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녀석도 있었지. 그 이외에도 보통 신병이 전입을 오면 생지부를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확인하기 마련인데 당시 친했던 개원 선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생지부를 확인해본 간부들이 그 뒤에 그 녀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흔히 무당에게 물어볼 법한 내용들이었다는 거다.
그 녀석이 입대 전에 뭘 하던 녀석이었는지는 당시에는 몰랐으므로 그러려니 했었지만, 하지만 묘했던 게 다른 선후임들과는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 유독 나에게는 약간 어려워한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꺼림칙한 느낌으로 대했었다. 물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흔한 게 아니다 보니 나도 친해져 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답변보다는 살짝 인위적인 톤의 목소리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서는 몇 개월을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렇게 10월 달에 접어들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 내가 그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다. 당시 우리 부대는 독립중대 형태의 중대로 중대원 50명 남짓한 작은 부대여서 위병소 근무 없이 탄약고 근무만 있었고, 그것도 자기 분대 인원들과 나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인데, 다른 소대, 그것도 다른 분대였던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난 그 녀석과 야간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자초지종은 행보관에게 들어야 했지만 당시 저녁을 앞둔 행보관에게 그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언제 누구와 나가든 상관은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아, 참고로 탄약고를 말하자면 부대 내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곳이었다. 나 또한 전입 초부터 귀신에 대한 말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 귀신을 봤다는 후임과 선임이 정말 많았기에 귀신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볼 수는 없었다. 야시경으로 귀신을 본 놈도 있어서 그것도 해봤고, 귀신 들린 가로등이나 귀신을 보려고 뻘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던 중에 녀석과 탄약고를 나가게 된 거다. 어찌 보면 기회였다. 귀신을 본다는 녀석과 가면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듯 해서 평소와 달리 탄약고 근무가 일종의 기대감마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근무에 녀석과 함께 가게 되었다. 처음 나갈 때는 날씨와 근무가 귀찮다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귀신이 출몰한다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자 내가 물어봤다. 야, 저기 귀신 있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탄약고 한 바퀴를 돌더니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 귀신이 없습니다. 난 그 대답에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했다. 당시 실망감에 그 녀석과 같이 근무를 나갔던 전번 근무자에게 물어봤다. 그놈이 전에는 여기에 귀신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녀석이랑 근무 나왔을 때도 위치까지 알려주며 있다고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도 대면대면 하던 차에 이놈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괘씸한 기분이 들어 근무 시간 내내 녀석에게 귀신이 보이는지 물어봤지만 녀석은 일관되게 없다라고 하는 거였다. 당시에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탄약고 바로 옆에 이장이 안 된 묘지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니
좀 찝찝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비상벨 확인을 해야 되기에 순찰을 돌고 오라고 시켰고 그때마다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래도 없다라고만 하니 나도 그때는 웬일인지 빈정 상한 기분이 들어 그 녀석에게 조곤조곤 물어봤다. 평소에 네가 나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근무 나와서까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기 힘들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라도 있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분명 이유 없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 귀찮게 계속 물어본 것도 있다지만 네 말투나 행동 보면 나한테 뭔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20분 정도를 얘기하자 녀석이 우물쭈물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눈치를 보아하니 뭔가 내용이 있어 보여 말해보라고 하자 입을 열었다. 병장님은 귀신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뭐라고? 난 욕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녀석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분했고 그냥 한 말치고는 무게감이 있는 말투였기에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다. 애초에 전이 왔을 때부터 귀신 같은 게 붙어 있지도 않았고 귀신이 붙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에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도 들렸기에 잠자코 듣고 있었다. 병장님 주변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자세히 좀 말해봐.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병장님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원래 영감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 쪽에서 먼저 건들지 않으면 그쪽도 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과 더불어 흔히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수호령 비슷한 걸로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변이 진공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게 정상이지만 병장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은 아닌 부류입니다. 생령이라고 해서 사람의 원한이나 응어리진 뭉텅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사람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 주변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뿐더러 다른 영가들도 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병장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졌던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 이후에 서로 말없이 근무를 서다가 탄약고를 내려왔고 다음날 그 녀석 맞선임에게 그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 귀신을 본다는 녀석을 따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던 중 녀석이 한 말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다.
보통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 것에 대한 감이 다른 동물들보다 떨어질지언정 위험하다는 것이나 안 좋은 느낌은 받기 마련이라고, 그런 사람은 보통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뭔데 그래? 살인자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부류일 수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 환자라든지 분노나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 폭발하지 않고 속을 썩이다 일 저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난 이 녀석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내 경우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화내는지, 어떤지 어릴 적부터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됐을 때도 사람 표정을 그리는데 매우 애를 먹었었다.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 버릇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예? 를 붙이는 게 버릇이 되었고, 그때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 그나마 사람 구실하기까지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였다.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받았었다. 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어떤 부분이... 너 혹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이야? 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도 아니었고 개인 행동을 좋아했기에 아니라고 답했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담건과 어머니가 따로 다른 방에 들어가 상담을 했고, 어머니가 들려준 내용은 이러했다. 넌 타인이 너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너는 절대로 타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더구나.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배신을 하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씨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일부러 허당 같은 행동을 하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고 섞여 있었다. 실제로도 타인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으며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별로 관심도 없다. 남들 다 하는 연애나 짝사랑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저냥 살아온 거다. 애초에 미움받는 게 싫어서 타인을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오게끔 하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이야 어떻든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는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든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든 별 감정이 없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해준 것이다.
나는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녀석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었다. 보통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귀신조차도 꺼려할 뿐더러 정말 생명 같은 것이라면 살풀이조차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류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꺼려합니다. 병장님도 평소에 속에 뭔가 끓이지 말고 풀만한 걸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조절한다고 해도 조절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알았어. 사실 전역할 때까지도 얘는 날 솔직히 많이 꺼려했다. 나도 전역할 때까지 얘가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후임들에게 얘 정체를 물었더니 어느 유명한 무당집 아들내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건데 그 녀석 말로는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그 살인마도 붙어있는 귀신이 없었다고 한다.